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상철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이혼 판결문이 통째로 온라인상에 돌고 있다며 최초 유포자를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재산 분할만 1조 3,800억 원. 이대로 확정될 경우 하루 이자만 1억 9천만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저는 잠시 후에 돌아와 세기의 이혼 소송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네, 뉴스톱10이 자랑하는 뉴스 고수 네 분 소개합니다. 네, 뉴스톱10이 준비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소식은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 관련 내용입니다. 자,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재산의 35% 1조 3,800억 원을 현금으로 줘야 한다는 2심 판결이 나왔었죠. 이게 이혼 소송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청와대에서 세기의 결혼식을 올렸던 두 사람 36년 만에 세기의 이혼이란 타이틀을 얻게 됐습니다. 지난달 최종 변론기일에 모습을 드러냈던 두 사람 모습부터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변론에서 어떤 부분 조명하셨나요? 재판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변호사님들이 다 얘기하셨습니다. 네. 어떤 부분 중점적으로 얘기하셨나요? 오늘 재판 어떤 부분 변론하셨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 양측의 PT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변론했습니다. 비록 잃어버린 시간과 가정이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가정의 가치와 사회 정의가 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선 변호사님. 세기의 결혼에서 세기의 이혼으로란 제목을 달았는데 일단 먼저 과거에 1988년 청와대에서 결혼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재벌 총수의 아들과 또 대통령의 자녀의 결혼식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세기의 결혼식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었던 이제 혼인 관계였고요. 그 당시에 이렇게 이제 정치 권력 그리고 재벌 권력이 이렇게 만남이 성사되면서 사실 이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또 안정적으로 자녀들을 굉장히 성장시키면서 또 사회에 좋은 영향도 미쳤기 때문에 두 사람에 대해 관계에서 굉장히 응원하는 목소리도 있었으나 이제 문제는 2015년경에 이르러서 이제 두 사람의 사이에 균열이 발생했고 특히 공개적으로 최태원 회장이 혼외 자녀를 공개를 하면서 세간에서 이 가정이 어떻게 유지될 수 있는 것인가 이 가정에 대해서 좀 불협화음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는 과정에서요. 2017년에 이르러서는 최태원 회장이 이혼 조정 신청, 그러니까 재판 절차의 일환이지만 조금 쌍방 합의해서 이혼에 이르고 싶다라고 조정 신청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자, 먼저 제가 두 사람의 SK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프로필을 좀 준비해봤는데 1살 차이고요. 두 사람은요. 고대 물리학과를 나왔고 서울대 섬유공학과를 나왔는데 시카고에서 유학 도중에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고 SK 최정현 선대회장의 장남이었고요.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녀로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굉장히 화제가 됐었고 지금 와서는 이게 정경유착 아니었느냐 이런 사실 비판도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청와대에서 결혼을 해서 제가 또 그래픽으로 또 순서대로 만들어 봤는데 1988년도에 결혼을 했고 2015년도에 최태원 회장이 혼외 자녀가 있다라고 한 언론에 공개를 하게 되면서 이 사건이 불거지게 되고요. 2017년에 이혼 조정에 합의가 실패가 되면서 이혼을 한 해 만에 했다가요. 2019년 들어서 노소영 관장이 그러면 이혼합시다라고 소송을 제기했고 그제 항소심 판결, 첫 번째 판결과는 많이 다른 결과가 나왔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자, 근데 이제 항소심 결과가 나온 뒤에 노소영 관장 측 변호인이 일부 일처제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깊게 고민한 훌륭한 판결이다. 이런 반응을 내놨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 사건이 굉장히 복잡하고 기록도 방대하고 증거도 엄청나게 많았는데 그 부분
세심하게 다 살펴서 오늘 선고에다 포함시켜서 말씀해 주시고 또 혼인의 순결과 일부 일처제주의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깊게 고민해 주신 아주 훌륭한 판결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못한 게 많다고 초반에 굉장히 많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예, 장 변호사님. 네. 재판부가 이제 질타한 내용 중에 최태원 회장의 옥중 편지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노소영 관장한테 보낸 거죠. 자, 내가 김희영,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는 동거인에게 당시 남편과 이혼하라고 했고 아이도 낳으라고 했다. 모든 것이 내가 계획하고 시킨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김희영 씨도 그때 결혼 상태였는데 아이도 있었고 이혼을 나하고 이제 좋아하게 되니까 이혼을 내가 하라고 했다. 이게 왜 이제 이 문제를 와이프한테, 그러니까 노소영 관장한테 얘기한 것 자체가 이거는 일부 일처제를 위반한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배우자한테 혼인관계가 종료되기 이전에 혼외자의 존재까지 알리면서 또 그것을 스스로는 정당화했거든요. 어떤 신념에 따라서 본인의 가치에 따라서 내 선택은 이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을 사실상 일부 일처제에 대한 존중이 전혀 없다고 재판부는 꾸짖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편지에는 썼지만 다른 소송에서는 증인으로 나는 김 이사장의 이혼에 관여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증언을 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부는 이런 어떤 최태원 회장의 진술 내용을 봤을 때 주장 자체의 신빙성을 인정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이혼 소송과 뭐 조정 혼외자의 관계를 알린 그런 시점부터 신용카드를 지급을 멈췄고 생활비를 주지 않은 부분 사실상 전부 어쨌든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어떤 부정행위다, 불법행위다라는 점을 재판부는 상당히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예, 최태원 회장 측은 뭐 노소영 관장 측에 2천만 원씩 월 생활비도 주었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만 재판부는 크게 받아들이지 않은 모습입니다. 저렇게 이제 화면에 최태원 회장이 공개적으로 동거인과 함께 다니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공개석상에 같이 함께하고 또 발언도 하고 회사도 지원해주고 이런 모습들이 일부 일처제의 가치를 훼손한 거다 이렇게 재판부가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안진영 기자, 이게 사실 최태원 회장이 한 언론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게 처음 공개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내용을 보면 지금 보면 내용이 보면 평소 강조하던 가치가 솔직이고 스스로가 그 가치를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부끄럽다. 그래서 내가 아이 엄마를 책임지려고 한다. 근데 아이 엄마를 책임져야겠죠. 근데 기존에 있는 노소영 관장과 또 두 딸과 원래 있던 아들은 책임을 안 지는 겁니까? 네, 말씀하신 그 부분을 법원이 좋지 않게 본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원래 본인의 가정은 책임지지 않으면서 이 혼외자의 존재를 언론을 통해 공개하면서 이를 책임지려 한다는 자세 자체가 이 재판부 입장에서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즉, 노 관장과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이 김 이사장과의 공개 활동을 이어가면서 상당 기간 부정행위를 지속하고 공식화하는 등 헌법을 위반하는 일부 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았다라고 판시를 했고요. 최 회장의 혼인 파탄을 노 관장의 책임이라고 주장하며 2022년 1심 판결 이후에 경제적 지원을 중단한 거에 대해서도 원고가 부부간 의무 이행을 충실히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인 동거인 김희영 씨에게는 한 200억 정도가 넘는 재산상의 어떤 이득을 지원을 해준 반면에 노소영 관장, 조광지처 노소영 관장에게는 신용카드를 끊고 여러 가지 지원을 끊음으로써 오히려 이게 상태를 역전시키게 만들었다. 이렇게 재판부가 판단한 것 같습니다. 자, 지난 2019년이죠. 최태원 회장이 이 동거인 김희영 씨를 이런 사람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사람을 쳐다보지 않고 저는 일만 봤습니다. 솔직히 그렇게 되니까 제 가슴 속에는 완전히 텅 비어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저하고 아주 반대인 사람을 만났었습니다. 그 사람은 돈 이런 건 전혀 관심이 없고 이슈 이런 게 아니라 사람으로만 갑니다.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보면 있는 모든 걸 다 막 주고 어떻게 저런 사람은 나하고 이렇게 반대일까? 예, 이인철 선생님. 지금 조금 전에 보여줬던 김희영 씨를 설명하는 회사가 최태원 회장의 이름과 희영 씨의 이름을 따서 만든 청소년 지원단체라고 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뭐 동거인이나 뭐 혼외자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회사를 차려주기도 합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재벌가의 경우에는 이제 좀 이제 장자라든가
남자 위주로의 어떤 지분을 몰아주기 때문에 여성들의 경우는 대부분 재단을 활용하거나 미술부 한 장이라든가 이렇게 이제 하는데 좀 특이한 경우죠. 가족 일단은 이제 먼저 구성된 노관장과 이제 관계를 정리하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 김희영 가족으로 자기 명의로 된 계좌를 주고 재단을 만들어서 거기에도 또한 이제 일부가 아니라 이제 한 1차 이후에는 거의 한 200억 원이 넘는 예. 이제 이 돈을 이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서 예. 아마 이런 것들이 아마 이제 2심 재판부에서 굉장히 이제 괘씸죄가 좀 성립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예. 통상 뭐 옆에 이제 변호사님 계십니다만 위자료가 1심에서 1억 원이었잖아요. 예. 근데 지금 보면 20억 원으로 20배 이상 뜬 것도 아마 이런 이제 괘씸죄가 좀 작용한 게 아니냐라는 예. 이제 분석입니다. 예. 1억에서 20억으로 껑충 뛴 이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필 편지, 아까 좀 전에 보여드렸던 자필 편지와 노소영 관장이 암 진단, 결국은 부부 간의 문제로 이혼 이슈로 인해서 병까지 얻게 됐고 또 여러 가지 최태원 회장이 신용카드를 끊고 현금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도 중단한 게 이것이 결국 본 부인에 대한, 본 가정에 대한 제대로 된 남편의 역할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이번 판결의 주된 이유 같습니다. 앞에 장을 다시 보여주면 이런 반면에 동거인 김희영 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원을 해줬다는 겁니다. 219억 원 정도의 돈이 들어갔는데 가게 생활비로 125억이 갔고 혼외자 자녀 딸의 학비로 한 5억이 들어갔고 TNC 재단 출연금에 한 49억이 들어갔고 또 김희영 씨의 가족명의 계좌로 이체한 약 21억. 다 합치면 이게 200억 정도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너무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졌다라는 주장이죠.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원래 자녀였던 이 가족들이, 딸들이 탄원서를 제출한 게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 그 둘째죠. 차녀 최민정 씨 과거 해군에 입대했을 때 모습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고합니다. 사관후보생 최민정은 2014년 11월 26일부로 사관후보생에서 소위로 임명을 명받았습니다. 예, 신고합니다. 필승! 네, 무사히 돌아왔는데 어떤 기분 드세요? 어머니 한 말씀 해주십시오. 대견하죠. 예, 노관장 입장에선 저렇게 딸을 장성하게 잘 키운 저 모습도 아마 많은 국민들에게 지지를 얻고 또 재판부 판결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노소영 관장 측에서는 아마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탄원서를 낸 세 자녀, 두 딸과 아들 한 명이 끝까지 본인의, 그러니까 아빠의 잘못을 합리화하는 위선적인 모습을 보였다. 진실되지 않은 언행과 이 자식의 신뢰를 이용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자, 이것뿐만 아니고요. 지난 2021년이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빈소에 찾았던 최태원 회장의 모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보시죠. 또 마음이 상당히 아픕니다. 오랫동안 고생하셨는데 이제는 아무쪼록 부디 명면을 잘 하실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유족분들께 특별히 전하신 말씀 있으셨을까요? 위로의 말을 잘 전했습니다. 부인과 생전의 인연은 좀 어떻게 되시는지. 예, 손 변호사님. 그러니까 노태우 전 대통령은 장인이잖아요. 최태원 회장이 장인이잖아요. 그러면 상주 아닙니까? 사위로서. 근데 상주가 거기 그 가족들과 함께 서 있어서 조문을 받는 게 아니고 조문객의 역할로 지금 최태원 회장이 간 거란 말이에요.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조문을 하고 나왔다는데 아니 이혼이 아직 성사가 안 된 상태에서 저런 행동이 과연 바람직하냐. 이것도 이제 뒤늦게 논란이 되고 있더라고요. 네, 그 당시도 공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혼 소송 중이라고 하더라도 법률상 부부관계 이미 유지되는 상황에서 이 장애에 대해서 어떻게든 장례식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예정된 미고 출장을 취소하고 적어도 하루 이틀 정도는 같이 이제 같은 손님이나 내방객들에 대해서 조의를 같이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라는 지적이었는데요. 그 당시에 SK 관계자들은 미리 예정된 그 일정이었기 때문에 취소하는 게 굉장히 곤란했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보통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는 모든 일을 멈추고 장례식장에서 상주로서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 점이 좀 아쉽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요. 전반적으로 그런 겁니다. 이혼을 하는 것은 좋지만 부부 간의 도리,
그러니까 법률상 의무 관계가 있습니다. 민법의 표현은 협조 의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동거 의무도 위반을 했고 부양 의무도 위반했고 협조 의무는 이렇게 경조사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도와야 되거든요. 그 부분 역시 재판부께서 좀 좋지 않게 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사실 노소영 씨는 노소영 관장은 여러 가지 이제 언론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메시지를 내왔었는데, 자,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장 변호사님, 네. 가정은 계약 아닌 언약이다. 신뢰를 만들며 약속지키는 것이 사람과 동물이 다른 점이다. 남의 가정을 깬 사람은 벌 받아야 된다. 가정이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 아이 낳고 부인 행세하는 건 안 된다. 라고 하면서 지금 그 동거인인 김희영 씨를 상대로 상간녀 위조료 소송을 그렇습니다. 제기했다면서요. 그건 어떤 소송입니까? 이건 30억 원의 부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이때 손해배상을 정신적 손해배상을 내가 받아야 된다는 취지인데요. 보통은 뭐 병합해가지고 이혼 소송을 같이 하기도 하는데 최태원 회장으로부터 20억을 받기로 돼 그렇죠. 있잖아요. 그 별개로. 그런데 이게 이중으로 20억, 30억을 별도로 받는 건 아니고요. 이게 공동 불법행위입니다. 두 사람이 한 배우자에 대해서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함으로 인해 정치적 손해배상을 입힌 거라 실제로 아마 20억 원이라는 금액이,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과의 위자료 X가 대법원까지 확정이 된다면 이 부분이 그대로 다른 관련 재판이기 때문에 20억 원 선에서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렇다면 이중으로 청구를 하는 게 아니라 법률적으로는 부진정 연대 책임이라고 해서 한 명에게 전액을 청구할 수도 있고 나머지 한 명한테 전액 청구할 수는 있지만 이중 청구는 되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정도만 인정이 될 수도 그렇습니다. 있다. 이런 말이군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이 발언에 대해서는 노소영 관정의 뭐 말이 맞다라고 아마 심적으로 아마 공감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것이 아마 재판부의 판결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최태원 회장이 근데 이 자세한 여러 가지 이 재판상에서 있었던 내용들이 판결문이 인터넷상에 유포가 되면서 굉장히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이 최초 유포자를 최태원 회장 측에서 고발하겠다라고 지금 내용이 나왔습니다. 원래는 최태원 회장 측이 판결문을 비공개해달라. 뭐 부부 사이에 민감한 얘기들이 들어있으니까요. 그런데 2심 재판부가 요청을 거부를 했다고 합니다. 손 변호사님, 이게 보통 이렇게 요청을 하기도 하고 또 거부하기도 하고 이렇습니까? 그러니까 판결문은 원칙적으로 이제 헌법상 공개 재판이고 공개주의가 있기 때문에 공개하는 게 원칙이지만 특히 이제 민사 사건이나 형사 사건에서 뭐 성범죄나 이럴 때는 판결문 열람 제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사 사건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이 실시간으로 열람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비공개 요청을 왜 했는가 좀 의구심이 들었는데 보니까 일반인들의 열람 제한을 신청한 게 아니라 법원 내부 전산망에서 다른 판사나 다른 법원 직원들이 이 공개해서 열람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해달라는 건데 네. 이런 신청은 사실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요. 아주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지고 판사의 허가, 재량 사항이기 때문에 판사가 필요하면 열람 제한 비공개를 걸어놓을 수도 있고 필요성이 없다라고 한다면 일반적인 사건과 같이 처리를 하는 겁니다. 예. 네, 최 회장 측에서 이것을 비공개로 요청을 했으나 재판부에서는 이거를 이제 인정하지 않았고 특히 이제 판사의 재량적 권한이기 때문에 이것을 뭐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된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최 회장 입장에서 이게 무분별하게 많은 사람들이 사생활을 알게 될 경우에 명예훼손에 문제가 심각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것 같고요. 예. 실제로 인터넷상으로 판결문 파일이 통째로 돌아다니는 건 사실 문제가 심각합니다. 우리가 누가 이혼했다 이 말만 해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이 판결문에는 저도 판결을 보지 못했습니다. 예. 선고 내용만 들었지. 그래서 이 부분은 엄격하게 조금 볼 여지가 있고 범죄가 될 수 있다 말씀드리고 그럼 싶습니다. 법원 어떤 그 전산망에 이 판결문이 올라와 있는데 누군가 법원에 있는 누군가가 혹시 유출을 했다면 그게 이제 더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도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뭐 양쪽 대리인들이 많으니까 변호사 사무실은 판결문 받아봤겠죠. 거기서 났을 수도 있고 법원 직원들이 그랬을 수도 있고 네. 법원 전산망은 저희 변호사들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예. 그래서 이제 열람 제한 비공개 신청을 했던 것으로 예. 보입니다. 안지정 기자, 워낙 이 판결문에 아까 일부 일처제 그 말 때문에 더더욱 그 판사의 어떤 신상과 관련해서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는 뭐 그분을 뭐 앞으로 그 법관에서 굉장히 우대해야 된다 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던데 어떠세요? 보통은 이제 누가 판결 내리면 이 판결 인정 못해 이 판사 누구야 뭐 이랬는데 거꾸로 지금
화제가 되고 있다면서요? 예, 김시철 서울고법의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사건에서 전례 없이 굉장히 큰 재산 분할 액수를 결정했기 때문인데 과거에도 보면은 위자료 선정에 있어서 유책 배우자의 책임을 폭넓게 반영을 하고 부부 중 한쪽이 단독 취득한 재산도 이 재산 분할에 포함시키는 등 파격적 판결을 해왔던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판결이 나오기 전부터 이 김 부장판사가 맡은 후에 아무래도 노관장 측에 유리한 판단이 나오는 게 아니냐라는 관측이 적지 않았었거든요. 예. 이와 관련해서 최 회장 측은 이 재판 도중 가사 2부 소속 판사의 친척이 다니는 김앤장을 추가 선임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노관정 쪽에서 굉장히 유리한 판정이 나오게 된 겁니다. 예, 아직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확정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쨌든 2심 재판부의 이 판결이 워낙 사상 최대 규모의 이혼 소송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논란은 또 화제는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자, 이번에 돈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자, 인철 소장님, 하여튼 역대 최대 금액입니다. 근데 보면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를 해봤는데, 표로 준비를 해봤는데 금액이요. 자, 위자료가 20억이고 재산 분할만 1조 3,808억 원입니다. 자, 요즘에 뭐 어느 재벌이 현금으로 1조 3천억을 들고 있겠습니까? 그러면 본인이 갖고 있는 지분을 팔아야 될 것 같은데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결은 좀 다르지만 삼성 일가가 고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26조 원의 재산을 상속받아서 12조 원 상속세를 냈어요. 예. 한꺼번에 다 못 내니까 5년 분할을 하고 있는데 2021년부터입니다. 그 절차를 보게 되면 최초에는 정말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무리 재벌이라고 해도 현금 조 단위 갖고 있는 분은 예. 없습니다. 그래서 최초에는 삼성은 어떻게 했느냐? 주식담보대출을 받았어요. 근데 조 단위의 대출은 연 4, 5%의 금리를 버티지 못합니다. 그러니 그렇죠. 일가에서도 가장 핵심 알짜인 삼성전자 지분까지 내놓고 있거든요. 예. 자, 그러다 보니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혹시나 경영권 분쟁이 붙는 게 아니냐라고 하면서 지난 이틀 동안 SK 주가가 20% 넘게 올랐어요. 예. 근데 여기서 SK의 이 그룹의 지분율을 좀 보게 되면 SK 그룹이 지주회사입니다. 그 아래 이노베이션, SK텔레콤과 같은 자회사를 200여 개로 수직으로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SK 주식회사의 지분이 중요한데 여기에 지금 최태원 회장이 최대 주주입니다. 네. 17.5%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 최대 한 2조 원 정도 갖고 있어요. 예. 그러나 이 지분을 만약 하나 이제 매각하게 되면 과거에 2003년에 소버린이라는 이 해외 사모펀드가 정말로 SK 지분을 매입하면서 최태원 회장을 사퇴시키려고 압력을 냈다는 트라우마 때문에 이건 최후의 보루로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현금 자산을 봤더니 지난해 받은 이 급여와 배당이 한 600억 원, 전반적으로 부동산 현금성 자산을 포함하면 2천억 원 정도 있다고 해요. 여기에다가 경영권하고는 무관하지만 비상장회사가 있습니다. 예. SK 실크론이라는 비상장회사가 있는데 여기가 웨이퍼를 만드는 회사인데 글로벌 3위 내지 4위 업체인데 지금 한 29%의 지분을 갖고 있는 최 회장의 지분 가치가 한 5천억 원 정도로 추산이 돼서 이걸 매각하게 되면 상당히 현금은 한 절반 정도는 마련이 가능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현금에 대해서는 지금 SK가 보유하고 있는 25%의 자사주가 있습니다. 이게 의결권은 없지만 언제든지 백 기사한테 파킹을 하고 예. 주식을 맡기고 도와달라라고 할 수 있는 지분이에요. 이런 걸 순차적으로 하고 그래도 부족하다라고 하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분 매각에 들어가는데요. 그러나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그렇군요. 자, 장 변호사님. 네. 사실 이게 1조 3,800억 원을 당장 지금 내야 되는 건 아닌 거죠. 대법원에 이제 상고가 되어 있는 상태니까. 근데 만약 거기서도 확정이 되면 그동안 안 줬으니까 거기에 대한 이자가 연 5%인데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이게 이자만 연 690원, 하루에 1억 9천만 원이에요. 그렇습니다. 사실 소송 지연 이자라는 개념이 있어가지고요. 만약에 확정된 금액을 계속 주지 않으려고 하겠죠. 패소자 같은 경우에는요. 그런 것을 좀 방지하고자 확정일로부터 이제 지연 이자를 가산해서 주도록 하는데 워낙에 그 청구금 인용 금액이 크다 보니까 조단이다 보니까 하루에만도 1억이 넘는 이자를 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최태원 회장으로서는 그것을 그냥 버티기로 일관하거나 그냥 모르쇠로 그냥 가는 것은 기업에 정말 큰 타격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지금 주식담보대출의 비율을 늘린다 아니면 비상장 주식 보유분을 처분을 한다 부동산 매각을 해서 현금화한다라는 여러 시나리오가 지금 언론 등을 통해서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예, 선 변호사님. 사실 최태원 회장이
이제 재산 분할 갈 때 아니 주식이나 이런 건 다 부모님한테 내가 물려받은 것이고 아내가 뭐 기여해서 받은 게 아니니까 그건 그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받은 급여 그것만 이 재산 분할의 대상이다라고 아마 법정에서 그 최태원 회장 측에서 주장을 한 모양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근데 판사는 아니 그러면 스티브 잡스는 뭐 월급을 연봉을 뭐 1달러 받았는데 그럼 1달러 가지고 재산 분할하느냐? 이렇게 질타를 했다고요? 네, 그 부분을 명시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그 당시에 연봉이 제로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경영활동을 오랫동안 지속하면서 기업 가치가 올라면 사실상 배당금이나 주식의 가치가 증액됨으로 인해서 재산이 커지는데 그럼 그 주식 가치가 커진 거에 대한 기여는 부존재하느냐, 연봉만 따지는 것은 좀 부적당하다 이런 취지로 이제 지적을 한 것이고요. 예. 최 회장의 주장도 만약에 그 사실이 맞다라고 한다면 법리상 맞는 주장입니다. 투기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예. 기여도가 있으면 분할이 되지만 네. 그러다 보니까 1심에서는 투기 재산이고 부모로부터 받은 상속 증여 재산이라는 사실 판단이 있어서 분할 대상이 되지 않았다고 본다면 항소심에서는 그러니까 최종현 회장으로부터 받은 주식의 형성 경위를 보니 최종현 회장이 이제 그 장인이죠. 사돈으로부터 경제적인 어떤 금전적인 지원이 있고 그 주식이 내려왔다면 결국은 노소영 관장 측이 형성에도 기여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재산 분할 대상이 된다라는 판단으로 바뀐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나 어떤 사업상의 도움이 SK를 갖고 그게 이제 지분 가치로 올라갔으니까 그렇다면 노 관장의 기여도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다는 얘기 같은데, 자 최태원 회장이 두 번의 과거 분식회계와 횡령 사건으로 두 번의 수감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때도 왜 굴지의 대기업 회장이 왜 이런 의문이 있었는데 2015년 광복절 특사로 출소 당시에 나왔을 때 최태원 회장의 모습 잠시 보고 오시겠습니다. 네, 먼저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드려서 대단히 송구합니다. 앞으로 국가 경제 발전과 사회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국민들께 사랑받는 SK 기업으로 거듭 태어날 것을 최선의 노력을 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 소장님. 이미 저기 나올 때, 그러니까 옥중에 편지를 보냈다고 했으니까 노세훈 관장한테 아마 그 출소되기 전에 편지를 보냈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사실 궁금한 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로 흘러 들어갔고 그것이 이제 통신 사업이라든지 SK사의 큰 사업을 벌이는데 확장하는데 도움을 줬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본인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요즘에 국민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이 들어갔어? 그러면 그거 불법이네? 그럼 그 돈을 회수해야겠네?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이게 이제 1심 판결과 이제 2심 판결이 확연히 달라진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노세훈 관장이 이제 50억 원짜리 어음 이제 6장을 이제 제출하면서 지금 노태우 전 대통령이 당시에 이제 비자금이 들어갔고 그게 다른 증권사를 인수하는 자금과 또 SK 지분을 매입하는 자금으로 사용했다라는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다 보니까 1심에서는 사실 최 회장의 주식과 증여는 대부분 상속받은 것이기 때문에 예. 노 관장의 기여도가 낮다라고 봤습니다. 예. 하지만 2심에서 이렇게 뒤집어지다 보니 경영활동에 노 관장이 충분히 기여한 부분도 인정해서 주식까지도 분할 대상으로 하다 보니 지금 세 개의 금액 1조 한 3,800억 원대 예. 나온 건데요. 아마 이제 이 최종 이제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고 지금 대부분의 국민이 야 그러면 비자금이 존재한다는 조차 자체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예, 없었기 예. 때문에 그런데 지금 만일 재판부가 인정을 했다면 그걸 다시 국고로 회수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여론이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그 부인이 김옥수 여사의 메모가 성경 300억, 맡긴 돈 667억 이 그 금액이 메모로 있다 보니까 광고 맞네라는 이제 의혹을 사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과연 이 돈이 회수가 안 할지 너무 오래된 일이기 때문에 사실 회수가까지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국민적인 감정으로서는 선경의 성장 과정에 결국 정경유착이 있었고 그 돈이 이렇게 흘러 들어가서 이용까지 하게 됐으면 그 돈을 노 관장한테 주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여론은 있습니다만 그것은 법적인 문제와는 또 다른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대법원의 과정에서 또 한번 치열하게 법리 공방이 일어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최태원 회장 관련 소식은 여기서 정리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예,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씨의 걸음걸이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먼저 어제 검찰로 송치됐던 그 모습부터 먼저 살펴보시죠. 음주운전 혐의 추가됐는데 혹시 사고 당시 만취 아니었다는 입장 여전하신가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매니저한테 대리자서 부탁한 적 없다는 입장은 그대로신가요? 혹시 검찰 송치 앞두고 따로 하실 말씀 없으세요?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안 기자님. 지난번에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올 때는 다리를 이렇게 절뚝거리지 않았었는데 어제 검찰에 송치되는 과정을 자세히 보니까 다리를 좀 절뚝거리더라고요. 원래부터 발목이 굉장히 안 좋았다면서요? 이 부분이 굉장히 큰 쟁점으로 떠오르는 게 왜 앞서서 김호중 씨가 비틀거리며 걸었다 하는 영상 CCTV가 한번 예, 맨 왼쪽에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서 집으로 갈 때 모습. 예.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게 술에 취해서 비틀거린 것이다라고 경찰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김호중 씨 측은 원래도 발목이 좋지 않아서 비틀거리며 걷는다라고 반박을 하는 입장이었는데, 자, 이와 관련해서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이 법보행 분석을 부탁을 했는데 그 감정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 결과를 보면은 평소 이 사고 직전 비틀대던 모습과 그 후 저렇게 경찰에 출두한 다음에 비틀거리는 모습이 다르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즉 무언가 의도적으로 어떠한 의도를 갖고서는 비틀거린 게 아니냐라는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라고 경찰은 분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하지만 앞서서 김호중 씨 측은요, 몇몇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내가 어릴 적부터 다리가 좋지 않았다고 얘기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장들을 토대로 비틀거리는 게 이번에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원래 좋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경찰은 이 김호중 씨의 발목 진단, 진료 기억 이런 내용들도 해명에 설득력이 없다는 입장을 이번 국가수 분석을 토대로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근데 본인이 뭐 술은 10잔 이내로 마셨다고 증언을 했지만 어쨌든 술에 만취할 정도는 아니었다라는 걸 아마 주장하기 위해서 저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이제 재판정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이제 실제로 재판정에서 판가름이 나겠죠. 어쨌든 이런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또 거짓말 논란도 여러 차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호중 씨는 팬텀이 좀 두터운 것 같습니다. 한 누리꾼이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했던 이명웅 씨를 겨냥해서 논란을 자초하기도 했습니다. 예, 김호중 씨 공식 팬카페 트바로티에서 임영웅 씨에 대한 위약금 요구자는 사칭이다. 그러니까 임영웅 씨가 김호중 씨 공연 못했을 때 임영웅 씨는 공연을 했으니 그래서 수십억의 이익을 얻었으면 그 돈은 임영웅 씨가 좀 내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글이 올라왔는데, 이 공식 팬카페에서는 그거 우리 팬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일부러 올린 가짜 글입니다라고 지금 얘기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김호중 씨가 워낙 그 임영웅 씨하고 과거에 한 프로그램에도 나오고 굉장히 친하다 보니까 이런 글들이 계속 회자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과거 발언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우리 이렇게 하는 거 아니지? 어떻게 하는 거야? 유튜브 생초보들이 또 이렇게 하는 거야. 진짜.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호중 트바로티 TV 김호중입니다. 건행. 이렇게 해야지. 오케이. 안녕하세요. 유튜브 김호중 채널의 김호중입니다. 반갑습니다. 유튜브 선배시들이죠. TV나 뭐 이런 거 없어요? 호중 씨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면 아마 시청자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시지 않을까. 예, 저 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사이도 좋고요. 그런데 이 글이 진위가 아직 밝혀진 건 아닌 거죠? 자, 저 트바로티의 글이 왜 올라왔는지를 따져봐야 되는데, 앞서 임영웅 씨가 지난주에 10만 명을 동원하는 대형 공연을 열었습니다. 그 직후 관련 영상에 댓글이 달렸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갑자기 임영웅 씨에게 지금 번 돈으로 위약금을 내는데 지금 사안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돈이 벌고 싶어도 지금 친구인 김호중이 이런 상황에서 공연을 할 수 있냐라고 지적을 했거든요. 자, 이거에 대해서 비판 여론이 일자 그에 대해서 이제 공식 팬카페에서는 우리 팬이 아니라고 사칭하는 자라고 선을 긋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내용 자체가 좀 황당하다 볼 수 있는 게, 아무리 돈을 받고 싶어도 공연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사실 김호중 씨야말로 이 사안이 불거진 직후에 공연을 강행하려고 했던 적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한 번의 실수로 생매장 당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 번의 실수에 대해서 본인이 충분히 반성을 하고 인정했으면 사안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 계속적으로 조직적으로 이를 은폐하려는
정황이 있기 때문에 일이 불거진 거라는 거죠. 예. 그런 상황에서 이런 주장이 맞지가 않고요. 팬들 입장에서는 우리 팬이 아니다. 적으로 올린 거에 왜 우리냐라고 하면서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서 김호중 씨의 팬덤 역시 김호중 씨에 대해서 계속 맹목적인 지지 의견을 표시하고 또한 이게 정치적 의도를 가진 게 아닌지 모르겠다라고 얼토당토하는 주장을 내놨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장이 나왔을 때도 팬카페 공식 입장에도 대중들이 그다지 따뜻한 시선을 보낼 수 없는 상황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예, 이인철 선생님, 아까 뭐 좀 전에 저희가 최태원 SK그룹 회장 얘기도 했습니다만 이 김호중 씨의 소속사도 사실상 이제 김호중 씨가 워낙 큰 매출의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막 문제가 생기면 회사 자체가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 있잖아요. 아까 SK 회장 같은 경우도 뭐 지분을 팔 경우에 경영권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이런 건 어떻게 좀 법적으로 좀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글쎄요, 제가 법조인이 아니어서. 네. 근데 이제 이 팬카페 팬심, 빗나간 팬심이 건드리지 말아야 할 거 건드렸어요. 우리가 이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연예인이나 있습니다. 이명웅 씨의 팬덤은 어마어마하고요. 예. 여기는 정말로 기부도 잘합니다. 그러니까 이명웅 씨뿐 아니라 뭐 유재석 씨라든가 아니면 뭐 김연아 선수라든가 거의 뭐 안티가 없거든요. 거기는 정말 덧붙이면 덧나가는 데인데 예. 하필이면 왜 공연하느냐? 공연은 이미 1년 전부터 계획돼 있는 거예요. 김홍중 씨도 이 사건 나고도 공연을 한 이유가 위약금 때문입니다. 공연을 취소할 수 없다는 자체고요. 또 하나가 사실은 이 팬덤이 너무 강력해서 서로 이제 좀 헐뜯게 하는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걸 이제 공식 카페에서는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있는데 아마 팬심은 이제 가수 따라가거든요. 가수 따라가니까 아마 이런 이제 이 팬 추정 이제 누리꾼들의 댓글에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지양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위하는 게 아니라 그 가수를 오히려 욕먹이는 일이에요. 예. 아마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팬들도 많은 반성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민희진 어도어 대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분쟁 중이죠, 하이브하고. 근데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지난번 1차 회견 때와는 180도 달라진 민희진 대표의 모습 확인하시죠. 이번에는 그래도 다행히 이제 승소를 하고 인사를 드리게 돼서 그래도 좀 이렇게 가벼운 마음이고요. 통상 탑 보이 밴드들이 5년 혹은 7년 만에 냈던 성과를 이제 걸그룹으로 2년 만에 냈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성과를 낸 자회사 사장에게 배신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을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막 같이 해나가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타협점이 잘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뭘 얻기 위한 분쟁인 건지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안 기자님. 민희진 대표가 얼굴이 훨씬 밝아졌고요. 옷도 좀 달라졌고요. 경영인은 숫자로 증명해야 된다. 누명을 벗어 홀가분하다. 하이브와는 타협을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배신은 아니다. 성과낸 자회사 사장에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결국은 성과가 났는데 내가 그만큼의 보상을 받지 못하니까 문제 제기를 했고 문제 제기가 잘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그러면 내가 유진스 데리고 나가서 독립해? 뭐 이런 등등의 대화가 하이브 측에 접수가 되면서 이거 경영권을 찬탈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 뭐 나가서 새살림 차리려고 그래? 이런 것 때문에 논란이 됐던 거잖아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민희진 대표의 주장대로 인용해 주면서도 그런 독립적인 법인을 만들기 위한 배신 행위를 했다는 걸 인정을 했습니다. 다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은 아니라면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줬다는 거죠. 자, 첫 번째 기자회견과 두 번째를 보면은 민희진 대표의 표정이 굉장히 밝습니다. 외형적으로도 많이 달라졌고 본인이 누명을 벗었다, 이겼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엄밀히 말해서 가처분 신청은 이겼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향후 진행되는 본안소송, 이 배임에 대해서는 고발이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다투기 위해서 그 전에 민희진 대표를 해임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법원이 그야말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준 거거든요. 그러면 저기에서 왜 갑자기 손을 내밀면서 유화의 제스처를 취했나? 이거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어제 민희진 대표는 해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나머지 모든 경영진이 다 바뀌었습니다. 즉 향후 이 경영진들이 또다시 민희진 대표에 대해서 대표이사 해임을 건의하고 이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이 기자회견에서 민희진 씨 측의 변호사 역시 이 부분을 지적하면서 그렇게 대표로서 불안한 상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향후
민희진 대표를 대표해서 해임시키지 말고 함께 가는 것이 어떠냐는 취지에서 이렇게 다시 유화의 제스처를 취한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하이브 측의 입장이 중요한데 하이브는 후속 조치를 법적인 틀 안에서 받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본인들이 용산경찰서에 배임 혐의로 고발한 거에서는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향후 양측의 마찰이 계속될 수밖에 없고 그 사이에서 이 걸그룹 뉴진스 행보가 어떻게 될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어쨌든 뭐 사실은 자회사 대표가 모 회사에 반기를 든 모양새가 됐기 때문에 과연 그 하이브의 방시혁 회장과 어도의 이 민희진 대표의 사이가 다시 원만하게 해결이 회복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갖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손 변호사님, 근데 사실 이게 기자회견이냐 하면 내용이 더 많이 회자가 돼야 되는데 내용보다는 뭘 입었느니, 무슨 모자를 썼느니, 뭐 무슨 내용을 얘기해, 뭐 이런 것들이 더 회자가 되는 모양이에요. 특히 저 노란색 화사한 그 상의옷, 가디건이 온라인 쇼핑몰에 품절이 됐다라고 하고요. 심지어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2배가 넘는 가격으로 이제 거래가 됐다는 것은 핫한 인물이 입은 핫한 아이템까지 사람들이 주목하고 관심 갖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전에 사회적인 무리가 빚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입은 옷이 불티나게 팔렸던 기억들이 있거든요. 또 누가 있죠? 예를 들면 신창원 씨도 있었고요. 또 이번에 아까 말한 김호중 씨 같은 경우도 경찰이 입고 나온 검은색 옷 사람들이 관심 가지면서 뭐 품절되고 많은 사람들이 많이 사갔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요. 예. 소위 이런 것을 블레임 룩이라고 합니다.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는 사건이 터지면 그에 저 대한 무지개 색깔 옷도 저것도 굉장히 그때 화제가 됐었던 것 같아요. 네, 그 관심이 또 저런 의상이나 패션 아이템으로 간다라는 것인데요. 결국은 본질보다는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것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일부 있을 수 있다. 이런 점들도 있을 수 있고 이 사람의 어떤 특징이 긍정적인 요소보다 부정적인 요소에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블레임 룩 때문에 이런 관심이 발생한다라는 평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예, 사실 뭐 논란보다 늘 저런 것들이 화제가 되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주제는 빠지고 저런 이슈들만 기억에 남는 것이 아닌가라는 굉장히 논란도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자, 이번 주제 여기서 정리하고 저희는 정치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2018년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방문이 6년이 지난 지금도 이 정치권 논란의 한복판에 섰습니다. 인도를 방문했을 당시 탔던 전용기 내역이 처음으로 공개가 됐는데 기내식 비용만 6,292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무슨 밥을 먹는데 이렇게 비싼 돈이 들어갔느냐? 자, 당시에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That time we really wanted somebody higher to participate in the posts of in Ayodhya. But that time I could not imagine that you will be so gracious that you will personally be present. 우리 장관님께서도 저한테 같이 대통령궁에서 밥 먹으면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왔으면 또 좋겠다고요. 예, 제가 왔으면 더 좋겠다고요 라고 하는 김정숙 여사의 목소리까지 들어보셨는데 저희가 김정숙 여사의 전용기 지출 내역을 살펴봤더니요. 대한항공 전용기 관련해서 대한항공을 타고 갔고요. 이용 기간은 3박 4일이었고 탑승 인원은 36명이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수행원들이 같이 간 모양입니다. 총 비용이 2억 3,67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자, 내역을 자세히 한번 볼까요? 연료비가 6,500만 원, 기내식비가 6,200만 원, 그다음에 현지 진행요원, 인건비, 기내 독서물 등등이 이렇게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자, 윤기찬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연료비하고 기내식비가 비슷하다. 비행기를 그렇게 오래 3박 4일 동안 비행기만 탄 건 아닐 테니까요. 왔다 갔다 2번일 텐데 36명의 기내식 비용이 저렇게 비싸다. 왜 저런 내역이 나왔습니까? 글쎄 아직 세부 내역을 공개 안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역은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많다, 비싸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저게 34명에 36명 정도가 탔다고 하고 그러니까 오고 가고 2번이잖아요. 그러면 한 번씩 식사를 제공한다는 거죠. 많으면 간식까지 하면 이제 4번이에요. 토탈 하면은. 나누게 되면 보통 10만 원씩 한다 하더라도 한 1,200, 300이면 다 충분한 금액이 되는데
6천만 원이라고 하게 되면 글쎄 이게 그 뭐 특별한 음식이 더해질 것 같지도 않고 그럼 개인적인 생각은 뭐 주류가 제공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예. 비싼 와인 같은 게 포함되면 되거든요. 그럼 나머지 분들 빼고 만약 김정숙 여사가 한 4천만 원 정도가 뭐 배당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예. 그렇다 그러면 4끼에 4천만 원 정도면 한 끼에 1,000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게 왜 그러냐면 저 일반적으로 만약에 그 비용이 지출됐다 그러면 그 비용을 전용했다라고 볼 수 그런 의심도 드는데 이건 대한항공과의 그 수의 계약을 통해서 했다는 거죠. 이게 뭐 대한항공의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국적기로서 이제 대통령 전용기 임차 계약이 그렇죠. 체결됐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다른 데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약간 비싸게 했다고 쳐요. 그런다 하더라도 비싸도 10% 20%지 저 정도로 몇 천만 원씩 비쌀까요? 그렇다면 문제가 있다. 그러면 차제 이게 뭐 특정 여사에 대한 문제 제기보다는 도대체 어떻게 운영하길래 저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좀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이거는 뭐 현재를 포함해서 전체적인 지출 내역을 포함시켜서 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밝히게 되면 그럼 저 때가 일반적인 기준에 비춰서 많이 높다, 비슷하다. 만약에 비슷하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대통령 이 출장 시의 식비가 너무 비싸구나. 이런 국민적 여론을 감안해가지고 줄이면 되는 것이고요. 이런 식으로 국정을 감시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으로 삼으면 될 것을 지금 사실 이제 구체적인 내역도 제출 안 한다 그러면 이건 사실 국정조사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호준석 대변인. 네네.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밥 한 번, 간식 한 번 했을 때 나눠 보면 한 끼에 87만 원 정도가 되는데 저게 이제 내역은 기내식 비용으로 되어 있지만 혹시 다른 게 들어가서 금액이 더 이렇게 커진 건 혹시 그런 가능성은 없은 겁니까? 글쎄요. 저도 2000년대 초반에 대통령 그 전세기 타고 많이 이제 그 대통령 그 동행 취재했었는데 예. 그때마다 이제 그 비용을 따로 청구합니다. 언론사에 취재 기자들이 같은 비행기를 타고 그렇죠. 가지만. 예. 그런데 뭐 저렇게 뭐 말도 안 터무니없는 비용이 청구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것은 정상적으로 원래 이제 대통령 전용기 전세기 갈 때 청구되는 그 식비는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뭐 예컨대 추정할 수 있는 제 나름 개인적으로 이게 너무 갑자기 막 결정됐단 말이죠. 불과 사흘 만에 예비비 4억 원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고 그냥 배정까지 됩니다. 이런 일은 이제 코로나 예산 빼고는 없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출발 나흘 전에 배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한항공 입장에서 뭐 큰 금액을 부른 것이 아닌가 이제 약간 이제 그런 추정도 들고요. 2018년 11월은 어쨌건 우리 외교사에 전무후무한 거의 치욕으로 저는 기록될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 일이 있었고 그다음에 불과 20일도 안 돼서 또 체코를 갑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내외가. 체코에는 대통령이 없었습니다. 대통령이 없는데 가서 뭐 프라하 관광하고 뭐 총리를 만나고 뭐 이런 그 일정.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2018년 11월에 벌어졌던 것이고 불과 넉 달 전에 김정숙 여사가 그 인도에서 후마윤 묘지에 가셔가지고 아유 저기 타지마할 왔어야 되는데 너무 아쉽다. 다음에 오면 내가 꼭 타지마할 갈 겁니다라고 말씀하셨던 게 청와대가 공개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예, 강성필 부위원님. 네. 보시기엔 어떠세요? 이게 보통 그 6,292만 원이라는 그 기내식비는 상식적이진 않고 보통 한 기내식 비용이 전체 티켓 비용의 10%는 안 넘는다는 저희가 뭐 항공사를 취재해 본 결과 그렇답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뭐 밥 먹는 걸 가지고 그래. 다른 내용들도 들어가 있겠지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뭐 밥 먹는 거 가지고 뭐 그러냐는 이유만으로는 이건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 근데 제가 국회에서 근무를 할 때 제가 국토교통이라고 해서 교통 담당을 오래 했어요. 그래서 제가 비교적 잘 아는데요. 제가 취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전세기는요. 일반 전세기처럼 건 바이 건으로 계약하지 않고 장기 계약이 먼저 된다는 걸 아셔야 되고 이 전세기 말고 일반기, 전용기, 전세기 이 정도의 그 차이가 있는데 이 전용기 전세기에 들어가는 내용물들은 일반 기내식하고 좀 다른 면이 있고 예를 들어서 일반 기내식 같은 경우는 A 코스, B 코스 두 개가 있다고 했을 때 다른 것들은 C까지 있을 가능성이 높고 또 여기에 대해서 그 기내식을 어떤 거를 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여유분을 또 가지고 있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식당에서 돈가스를 먹더라도 일반 분식점에서 먹는 거하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가는 거하고 돈가스에 물론 질도 차이가 나겠지만 식기라든가 여러 부대 비용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역대 이제 국정감사에서 제가 봤을 때 이번에 다 다루어질 것 같은데 역대 대통령들의 어떤 그 전세기를 빌리는 비용이라든지 거기에 들어간 비용들을 기내식까지 다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저는 명명백백하게 밝히면 될 일이다. 다만 이걸 가지고 정쟁화시키는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예.
보통은 대통령 기내식으로 어떤 걸 먹을까요? 자, 이 목소리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전용기 기내식 메뉴는 뭔가요? 사실 이 기내식 청와대 인스타그램에서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아삭아삭한 샐러드에 햄버거, 또 한국인의 대표 밥심인 비빔밥도 있네요. 예, 비빔밥, 햄버거. 그것이 과연 한 명 기준으로 한 끼에 87만 원까지 될까라는 이제 의문인데, 장 변호사님. 네. 민주당에서는 뭐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해외 순방 많았고 뭐 비용이 많이 들었다면 그러면 과연 윤석열 대통령은 해외 순방 제일 작년에 많이 가지 않았냐? 이렇게 또 지금 반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 원래 외교부에서 책정된 금액의 한 2배 정도를 썼습니다. 2배 정도를 어디서 꺼내서 쓰셨느냐? 국민의 비상금이라고 할 수 있는 세금의 비상금이라고 해서 예비비에서 꺼내 썼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구체적인 해명이 나왔는지 의문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뭐 그것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든 지금의 민주당이든 해명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의 어떤 국민적인 의혹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민주당 진영에 대해서는 현미경을 들이대는 걸 그걸 국민들이 뭐라고 판단하실까요? 그래서 물타기다. 이런 부분에 어떤 역풍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윤기찬 부위원장님. 그럼 도대체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국정조사를 해야 돼요? 무슨 특검을 이제 해야 되는 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특검하게나 지금 뭐 범죄 혐의가 그렇게 혐의가 있다는 정황적 증거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사실 김정수 여사가 입었다는 여러 가지 옷도 그 비용이 어디서 났느냐? 여러 가지 의혹들을 지금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중에 일부는 또 수사기관에 고발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관되게 제 생각은 저걸 특검 주장을 먼저 하게 되면 서로 간의 정치적 주장이라고 판단받게 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먼저 국정조사나 일단은 자료 제출을 해보면 알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대한항공도 뭐 국회에서 자료 제출 요구를 하면 낼 거고 그 자료 제출상에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범죄 혐의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수사로 가야 되고 수사가 미진하면 특검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국회에서는 일단 저게 민주당 소속 전 대통령 부인이란 자격으로 보지 말고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서 국정을 감시하는 이런 기능적 측면에서 보게 되면 저거를 막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막지는 않잖아요, 국민의힘이. 수사부터 하자는 것이지 특검을 막는 게 수사 자체를 막는 건 아니거든요. 이런 식으로 뭔가 막지 말고 국민을 대신해서 국정을 감시하는 차원에서 보면 당연히 밝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1,000만 원도 아니고 뭐 몇천만 원씩 비싼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밝혀서 국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회의 기능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회계 결산 자료도 써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전에는 저걸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그간에 국회에서 어떤 식으로 했길래 저런 것들이 이제 와서 밝혀지는지 이런 부분도 문제를 삼아야 되는 것이죠. 예, 호 대변인. 그럼 국민의힘의 공식적인 입장, 대변인이시니까 공식 입장은 뭡니까? 현재는 이제 특검을 이제 이른바 삼김 여사의 특검은 수석 대변인 김민전 수석 대변인이 수석 대변인 되기 전에 이제 제기했었던 것이고 그것이 아직 저희의 이제 당론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점점 이렇게 의혹이 쌓여가지 않습니까? 자꾸 새로운 것이 또 나오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까 이제 김건희 여사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김건희 여사 의혹이 있는 거 지금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해외를 지금까지 몇 번 방문한 제가 정확한 횟수는 모르겠는데 지금 김정숙 여사는 48번 가셨습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갔던 역대 대통령 부인 중에 두 번째가 김옥숙 죄송합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 김윤옥. 김윤옥. 예, 김윤옥 여사. 여사 이제 노태우 대통령 부인이죠. 김윤옥 여사인데요. 28번 가셨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인도 방문 같은 것도 너무나 이제 의혹투성이인데 여기에 청와대 요리사까지 갔었거든요. 한식 조리 명장입니다. 그런데 인도에 있는 귀빈들한테 한식 해주려고 간 게 아닙니다. 그 당시 3박 4일 일정 중에 우리 측 김정숙 여사께서 주최한 오찬 만찬 행사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김정숙 여사를 위해서 13명의 청와대 인원 중에 요리사까지 간 겁니다. 3박 4일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국민들이 정말 의심스러워하는 정말 이해하기 힘든 납득하기 힘든 이런 일들이 자꾸 쌓여가면 결국 뭐 특검하자는 주장 점점 더 힘을 얻지 않겠습니까? 예. 비행기에서 어디를 갔다. 또 뭘 먹었다. 이게 과연 엄청난 논란 사항인 것인지 참 국민들은 의아해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7번째, 8번째 소식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식입니다. 가보시죠. 예, 목격담 정치로 이목을 끌고 있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최근 SNS를 통해서 현안에도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견제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관련된 발언 들어보시죠.
지구당을 없앤 건 이유가 있어요. 이걸 마치 무슨 좋은 방향으로의 변화인 것처럼 얘기하는 건 그건 난센스다. 나는 가를 자꾸 들미는 이유를 모르겠다. 한동훈 위원장께서 몸이 왜소하고 가볍게 우습게 볼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저는 할 말은 하는 사람이고 싸움도 할 줄 아는 사람이다. 이게 자신 있는 모양이에요. 예, 강성철 의원님. 김웅국 씨와 만난 게 또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볼 때 6월 전당, 벌써 6월이니까 이달에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이 뭐 기정사실화되는 모양이에요. 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전당대회 출마할 겁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말했던 지구당 부활이 그 신호탄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이제 어떤 목표를 가지고 뛰고 있냐면 본인의 세력화를 하려고 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지지 세력이라고 하면은 위두훈이 흩어져 있고 추상적인 지지자뿐이잖아요. 이런 분들을 세력화를 하고 아무래도 원내외에서 세력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지구당 부활을 통해서 어떤 원내 수도권 당협위원장들의 어떤 민원사항을 해결도 해주면서 본인의 세력화를 해서 어떤 친윤 어떤 세력과 맞서려고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걸로 해석됩니다. 예. 자, 홍준수 대변인. 뭐 네네. 지구당 부활 놓고는 아까 조금 전에 오세훈 시장 얘기도 했지만 본인이 오세훈법을 만들어서 지구당에 돈 갖고 들어온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게 불법 정치 자금의 온상이 됐으니 그때 없애자 해서 공감대가 형성돼서 없앴는데 네. 이제 와서 다시 만드는 거는 이거 뭔가 이유가 있는 거다. 오히려 역행하는 거다라고 좀 주장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이제 잠룡들의 어떤 경쟁, 눈치 보기 이런 게 시작됐다고 봐야 됩니까? 네, 그렇죠. 이제 한동훈 위원장은 이제 견제하는 성격도 분명히 있고요. 또 오세훈 시장님은 이번에 전당대회 출마하시지 않기 때문에 이제 원외위원장들의 표심을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측면도 있는 것이고요. 또 그 오세훈 시장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지금 또 부활하면 지역의 뭐 토호들이 돈을 이제 후원해주고 그걸 뭐 대가로 이제 시의원, 구의원 공천 받으려고 자리를 하고 받고. 그럴 우려가 분명히 있긴 있죠. 그렇지만 지금 이제 법을 잘 만들어가지고 후원금 한도라든가 개인 1인이 할 수 있는 한도라든가 이런 것을 정해놓으면 과거처럼 그렇게 지구당이 돈 먹는 하마 이렇게 되기는 저는 힘들다 생각하고요. 예컨대 민주당이 만들었던 안이 연간 5천만 원 정도 이제 후원금 모금할 수 있게 하자는 건데 그럼 이제 지구당 사무실 뭐 임대하고 1명 정도 유급 직원 쓰고 그 정도의 비용이거든요. 저는 국민들이 지구당을 왜 그 부활에 대해서 왜 필요로 하시는가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시장에는요 경쟁이 중요합니다. 경쟁이 있어야지 좋은 상품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그 지역에서는 현역 국회의원은 매우 유리한 위치에 1년에 1억 5천만 원씩 모금하고 사무실도 있는 그런데 이제 그 경쟁자인 원외위원장들은 사무실도 낼 수가 없고 그렇죠. 후원금도 전혀 모금할 수 없기 때문에 경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경쟁이 안 되니까 한 상품만 점점 그렇게 더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국민들을 위해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윤기상 변호사님. 근데 이전에 2004년도에는 지구당 폐지가 맞는 거였죠. 일단 그 큰 폐해가 있기 때문에. 근데 지구당과 사실은 정치 후원금과 같이 가야 돼요. 지구당은 정당법에 규정돼 있는 거고요. 지구당이 부활해야 된다는 논리 중에 가장 큰 것은 후원금도 있지만 당비 문제예요. 그러니까 현재는 도당이 회계단위예요. 근데 지금 지구당이 회계단위가 되면 만약에 지구당 위원장이 당원을 모집하잖아요. 그렇다면 그 당원 당비 중에 일부가 중앙당으로 가고 본인이 그걸 쓸 수가 있어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후원금이 없어도 지구당 부활로서 청년 정치를 강화하는 측면은 분명히 있다. 예. 자, 과연 오세훈 시장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어떤 이 지구당을 놓고의 어떤 미묘한 경쟁 관계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시죠. 자, 더불어민주당과 범야권이 오늘 낮부터 최상병 특검법 재추진을 촉구하면서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었습니다. 오늘 나온 목소리 들어보시죠.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지배하는 왕의 나라가 아니라 이 나라 민초들의 나라 민주공화국 아닙니까 여러분? 투표로 심판했음에도 승복하지 못한다면 이제 국민들이 힘으로 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한동훈 씨처럼 얍삽하게 20자리 비밀번호 만들어 놓지 말고 비밀번호를 풀고 당신의 스마트폰을 공수처에 제출하라. 장 변호사님, 네. 굉장히 이제 어조가 높아지고 있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지지율과
연관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민주당으로선 거대 야당 의석수를 차지했기 때문에요. 장애 집회하는 것도 정치적으로는 부담일 수 있습니다. 왜 원내에서 해결하지 못하느냐는 국민들 여론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 지지율 낮습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아진 그런 결정적인 계기 중에 하나는 최상병 특검의 거부권 행사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 국민 여론이 뒷받침하고 있다라는 판단을 내린 겁니다. 그러면 그 여론에 부응해서 정치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이 오히려 민주당이 어떤 주도권을 쥐는데 정치적인 어떤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라는 판단을 내리고 아마 오늘 장애 집회에도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사실 호준석 대변인 보시기에는 이게 사실 탄핵으로 계속 이제 말들이 더 자주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상황에서 계속 나오는데 예전에는 굉장히 섬뜩한 단어가 이제는 많이 들어서 그런지 이제 좀 무뎌진다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 국민의힘은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세요? 아까 이재명 대표께서 우리나라는 왕이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라 민주공화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민주당에 이미 왕이 되셨고 이재명 대표는 이제 대한민국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오직 집권만이 목표가 아닌가. 그래서 이제 헌법 법률 뭐 상관없이 이제 탄핵으로 밀어붙이겠다라는 그런 일념밖에 없다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난 21대 국회 때 처리하지 못했던 민생 법안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연금개혁 시급하다고 얼마나 이 대표께서 강조하셨습니까? 그런데 국회가 열린 지 지금 이틀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이제 논의해야 되는 그거 하라고 국회의원 뽑았는데 국회 개원한 지 이틀 만에 다 저렇게 밖으로 장외로 나가셔가지고 저렇게 하는 것이 민생이 아니라 집권만을 위해서 하는 행동이다라고 국민들이 평가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더 국민들 민생을 위해서 더 노력하고 또 겸손한 태도로 소통하고 해서 지지율 높이는데 더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라는 생각하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치권 소식 이쯤에서 정리하고요. 9번째 소식,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예, 보고도 믿기 힘든 영상 하나가 있어서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장희미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강변북로인데요. 장 변호사님, 어떤 장면이죠? 지금 강변북로를 질주하는 제네시스 차량을 촬영한 영상인데요. SNS상에 상당히 많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해당 차량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우측 앞뒤에 타이어가 없습니다. 소리가 막 쇠걸 키는 소리가 나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타이어가 없이 휠로 운행이 되다 보니까 이 차량 노면과의 그 접촉으로 인해서 쇠가 긁히는 이런 소리까지 내고 있고 심지어는 스파크가 튀는 모습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저분은 저걸 몰랐을까요? 저렇게 달리는 거를? 갑자기 펑크가 난 겁니까? 아니면 운전자가 운전을 할 수 없는 뭔가의 이유가 있었던 겁니까? 그러니까 저 영상을 본 많은 분들이 이거 음주운전 아니냐 혹은 마약에 취한 거 아니냐 이거를 알다면 당연히 이게 멈추거나 다른 조치를 취했을 텐데 그냥 주행을 하다 보니까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여러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결국 잡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뭡니까? 현행범으로 이 운전자 잡혔고요. 현행범 체포를 해서 음주 측정을 해본 결과 운전자 혈중 알코올 농도 면허 취소 수준으로 결국 나왔습니다. 음주운전자였군요. 그렇습니다. 술 마시고 운전하다 바퀴가 빠진 걸로 경찰은 현재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 김호중 씨 사건이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저런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절대 음주운전 안 되겠습니다. 자, 저희는 마지막 주제로 가겠습니다.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배심원 만장일치였습니다. 지난 2016년이죠. 대선 직전에 성인 배우가 트럼프의 성추문을 폭로하려 했더니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1억 7천만 원을 건넸는데 이게 회사 돈이었고 그 회사 장부를 조작했다는 혐의였습니다. This was a rigged, disgraceful trial. The real verdict is going to be November 5th by the people. 자, 지지자들은 정치적 재판이다 이렇게 분노했습니다. SNS에 성조기를 거꾸로 내건 사진을 올리는가 하면 배심원단 신상까지 털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힘을 싣겠다며 후원금을 500억 원 가까이 더 모아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죄가 사실상 확정됐는데도 대선 출마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출마 제한 요건에 범죄 기록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나라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2심까지 유죄를 받았는데 총선에 나가서 12석을 확보했습니다. 대장동, 백현동 같은 여러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도 단식 끝에 구속을 피한 이후에는 오히려 정치적 입지가 더 공고해졌습니다.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사법부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예, 구속에서 이제 풀려난 이후에 민주당 지지자들은 환호했습니다. 그래서 압도적인 의석을 민주당에 몰아주었죠. 그랬더니 국회의장 후보로 누구를 뽑네, 누구는 안 되네 이런 논란을 키우기도 했었습니다. 최근엔 김호중 씨 콘서트를 보러 간 팬들도 한바탕 우리 호중이 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었습니다. 우리 편은 안 그래. 뭘 그 정도 갖고 그래. 너는 안 그래? 이런 무시무시한 팬덤이 요즘 정치권을 또 사회를, 세상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세상 요지경. 예, 제가 이 노래 한번 준비해봤는데 참 요즘에 세상이 요지경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르신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노래 좀 준비해봤습니다. 자, 이상으로 뉴스톱10 마치겠습니다. 이어지는 뉴스에이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전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